김 부장은 본래 남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길러진 북한의 난파공작원이었다. 어릴 적 사회체육단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강제로 군에 끌려갔고 그 지옥 같은 훈련소에서 그에게는 이름조차 없었다. 그저 73번, 사람이 아니라 번호로 불리는 존재였다. 그런 곳에서 그는 라이벌이자 평생 단 하나뿐인 친구를 만났다. 66번이라 불리던 아이였다. 그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죽음 같은 훈련을 함께 버텨낸 의형제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그렇게 둘은 고통스러운 3년의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버텨냈고 마침내 첫 실전에 투입되던 날 작전에 들어가기 직전 둘은 약속했다. 죽더라도 서로를 영원히 잊지 말자고. 하지만 그 첫 작전은 시작부터 나만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투입된 동료들은 그 자리에서 전멸했고 73번 역시 죽을 위기에 몰렸다. 바로 그 순간 66번이 대신 총을 맞고 쓰러졌다. 하지만 진짜 잔인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북한은 정보가 셀 것을 우려해 살아남은 73번에게 자결을 명령했다. 친구를 잃은 것도 모자라 너 역시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명령이었다. 그런데 죽어가던 66번은 마지막 숨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만큼은 반드시 살아남으라고. 그 한마디 때문에 73번은 자결을 거부하고 대신 나만의 포로가 되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죽은 친구의 번호인 66을 자기 이름처럼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인질이 되어 남한으로 끌려온 73번. 남한 역시 그가 궁금했다. 3년 넘게 공작 훈련만 받은 인간이라면 대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한은 자신들의 에이스 한 명과 그를 맞붙여 보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박진철이었다. 훗날 김 부장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인물. 하지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대화가 아니라 주먹으로 시작되었다. 둘은 싸웠고 아무리 싸워도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결국 남한 역시 그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뜻밖의 제안을 건넸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건 73번이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따뜻함이었다. 평생 번호로만 불리던 사람에게 평범하게 살라는 그 말은 너무나도 낯선 온기였을 것이다. 그는 그 온기에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남한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한은 다시 하나의 제안을 던졌다. 이번에는 반대로 북파공작팀에 들어가라는 것이었다. 자신을 버린 북한에 복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그 임무를 해낸다면 완전한 남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말은 이번에도 똑같았다. 그 임무의 끝에도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한은 애초부터 그의 존재 자체를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었고 임무가 끝나자 그를 폐기 처분하려 들었다. 분노가 폭발한 김 부장은 함께 온 북파공작팀을 그대로 쓸어버렸고 이번에는 반대로 북한의 인질로 붙잡히게 되었다. 북한은 남한의 계획을 불라며 그를 수도 없이 고문했다. 그쯤 되자 그도 깨닫게 되었다.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너진 그 순간 그는 옛 상관과 다시 마주쳤다. 2년 전 자신에게 자결하라 명령했던 바로 그 상관이었다. 김 부장은 그에게 따져 물었다. 대체 왜 우리를 버렸느냐고. 하지만 그 상관은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다. 위에서 까라면 까야 하는 것이 군인의 인생 아니냐며 이제 북한에서 자유롭게 쉬라는 말만 남겼다. 하지만 믿을 구석 하나 없는 사람에게 자유란 결국 또 다른 이름의 외로움일 뿐이었다. 어떻게 쉬어야 할지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림유진. 그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평생 혼자였던 사람에게 드디어 소중한 사람이 생긴 것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북한의 상관은 그에게 새 임무를 던지며 협박했다. 이 임무를 받지 않으면 림유진을 죽이겠다고. 그런데 이번 임무의 대상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 바로 북한 수령의 첫째 아들, 그를 암살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리하여 김 부장은 표적이 휴가를 떠난 곳 중국 하얼빈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예전 자신을 테스트했던 박진철과 다시 마주쳤고 또 한 명 성한수라는 인물도 만나게 되었다. 셋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목적은 모두 같았다. 전부 수령의 첫째 아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목적이 같다고 해서 그들을 곱게 볼 수는 없었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을 버린 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필 표적 쪽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노린다는 사실을 눈치채버렸고 보안은 한층 강화되었다. 혼자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상황. 결국 김 부장은 박진철, 성한수와 잠시 손을 잡기로 했다. 바깥 경호는 두 사람에게 맡기고 그는 표적이 묵는 VIP룸으로 몰래 침입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 림유진을 발견했다. 게다가 림유진은 그가 이곳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전부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림유진은 처음부터 김 부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보내진 스파이였다.
쿠데타를 노리던 북한의 리응령이라는 인물이 남한에서 살아 돌아온 이 남자를 자신의 카드로 써먹으려 했고 그를 길들이기 위해 리뮤진을 곁에 붙여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었다. 리뮤진은 사실 수령 첫째 아들 쪽에서 정보를 캐기 위해 심어둔 이중 스파이이기도 했다. 결국 리응령의 계획은 그 자리에서 통째로 들통난 셈이었다. 또다시 반복되는 배신 앞에서 김 부장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인생은 결국 행복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단 하나 거짓이 아닌 것이 있었다. 리뮤진이 임무로 접근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심으로 김 부장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쓸모가 없어진 리뮤진을 그곳 보안팀의 실력자 백단열이 죽이려 했다. 김 부장은 배신을 당했음에도 그녀의 사랑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리뮤진을 구하기 위해 나섰고 마침 성한수까지 가세했다. 하지만 백단열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덤벼도 쉽게 쓰러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한 괴물이었다. 승부가 팽팽하게 이어지던 그 순간 리뮤진이 직접 총을 들어 백단열을 쏴 쓰러뜨렸다.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중국 공항까지 들이닥쳤다. 성한수와 박진철 그리고 김 부장과 리뮤진은 가까스로 그곳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였다. 갈 곳이 없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한수는 두 사람을 한 조직으로 데려갔다. 돈이든 신분이든 국적이든 무엇이든 세탁해준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직 천해천. 그리고 그곳의 대장이 바로 조평견이었다. 조평견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신분 세탁은 기본이고 남한 쪽에도 강력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남한에 거의 명령하듯 통보했다. 김 부장을 받아들이라고. 마침 남한은 백두산이라는 정예 북파공 작조를 꾸리고 있었고 조평견은 그곳에 김 부장을 꽂아 넣었다. 덕분에 김 부장은 다시 남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리뮤진은 그때 함께 내려가지 못했고 결국 김 부장과 성한수, 박진철만이 남한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김 부장은 백두산 소속 특수요원으로 10년 동안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고 단 하나의 임무도 실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리뮤진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천해천에 아무리 연락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알려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이제 재회를 거의 포기하려던 무렵 김 부장은 우연히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시계를 고치러 시계방에 갔을 때였다. 어떤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던 리뮤진의 사진을 보더니 수진이라는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김 부장은 그 수진이라는 여자를 직접 찾아갔다. 그런데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분명 리뮤진이었다. 너무 그리웠던 탓에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같은 한국에 있었으면서 왜 그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는가? 리뮤진은 말했다. 자신이 곁에 있으면 그에게 피해만 끼칠 것 같았다고. 짐이 될까봐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다고. 어쨌든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김 부장은 두 번 다시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둘의 사랑은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백두산 요원은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 민간인과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였다. 백두산 측은 리뮤진 때문에 김 부장이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결국 그를 서해의 외딴 섬으로 무기한 파견 보내버렸다. 다시 떨어지는 것은 고독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예전보다는 버틸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평견에게서 연락이 왔다. 리뮤진이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다가 리뮤진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이제야 겨우 다시 만났는데 그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리뮤진은 마지막으로 하나의 유언을 남겼다. 이 아이의 이름은 김민지이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달라고. 남은 생은 그저 민지의 아빠로 살아달라고. 그 순간 김 부장은 결심했다. 군인으로서의 삶도 백두산 특수요원이라는 굴레도 전부 벗어던지겠다고. 그는 상관을 위협하면서까지 전역을 요구했고 그러자 백두산은 전역의 조건으로 마지막 임무 하나를 내걸었다. 북한으로 회담을 가던 대통령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으니 백두산 인원으로 팀을 꾸려 12시간 안에 그 대통령을 데려오라는 것이었다. 그 임무를 완수하면 전역시켜주겠다고 했다. 김 부장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북한에 직접 잠입해 최고위원장을 인질로 잡고 그를 대통령과 맞교환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조평견의 도움을 받아 김 부장은 위원장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고 임진강에서 무사히 대통령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직감했다. 이대로 남한으로 돌아가면 저들은 절대 자신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김 부장은 그대로 도망쳐버렸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살인병기는 세월이 흐른 뒤 돈도 백도 없는 평범한 홀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딸 김민지뿐이었고 김 부장은 딸과 단둘이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은 한순간에 박살나고 말았다. 발단은 민지가 같은 학교 친구 해리와 다투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하필 해리의 아버지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지역 정치권에 줄을 댄 거물, 주강건설의 회장 주강찬이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측에선 민지를 가해자로 해리를 피해자인 쪽으로 이야기했다. 김 부장은 자존심이고 뭐고 전부 내려놓고 주강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에서 무능한 것은 죄라는 말, 돈도 없이 아이를 낳는 것은 육아가 아니라 번식이라는 말,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을 들으면서도 그는 참았다. 오직 딸 하나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 딸은 그런 무능한 아빠가 원망스러웠던 듯했다. 줄도 백도 없이 태어난 자기 처지가 불쌍하다며 민지는 아빠에게 쏘아붙였다.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 그 한마디에 김 부장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리고 민지는 자신을 찾지 말라는 말과 함께 친구 해령인에서 지내겠다며 집을 나갔다. 김 부장은 딸이 돌아올 것이라 믿고 밤늦게까지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민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불안해진 김 부장은 먼저 해령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민지와 함께 있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런 적 없다는 말뿐이었다. 김 부장은 직접 민지를 찾아 나섰고 그러다 사람이 잔뜩 몰린 어느 길목에서 핏자국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해리가 하고 다니던 머리띠가 떨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해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그는 곧장 해리를 찾아가 민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해리 역시 모른다고 했다. 다만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신들이 KK 크루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고 그 크루에 헤드를 만나야 민지를 데려간 사람과 연락이 닿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리하여 김 부장은 KK 크루의 헤드 오민철을 찾아갔다. 그곳에 있던 놈들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김 부장은 오민철까지 붙잡아 족쳤다. 민지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오민철 역시 모른다고 답했다. 자신도 필요할 때마다 텔레그램으로 초대받아 지시만 받는 처지라 먼저 연락할 방법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민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에는 민지를 어떤 배에 태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메시지에는 죽은 것을 확인했다는 말이 남아 있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김 부장은 이성을 잃었다. 딸이 죽었다는 생각, 자신이 지키지 못해 죽었다는 자책,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하필 그 순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들이닥쳤고 김 부장은 그대로 경찰서에 잡혀갔다. 경찰서에서 그의 신원을 조회했지만 무언가에 막혀 정보가 제대로 뜨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름도 신분도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김 부장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딸이 죽었다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주변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바로 그때 김 부장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딸 민지에게서 온 전화였다. 무조건 받아야 했다. 그 생각 하나로 김 부장은 경찰서 안에 있던 조폭과 경찰들을 순식간에 기절시키고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통화는 끊겼고 다시 걸어보니 이번에는 아예 꺼져 있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생겼다.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김 부장은 곧장 옛 동료 성한수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딸이 납치당했고 그놈들을 추적하려면 벙커가 필요하며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조회했으니 곧 국가특수임무국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그렇게 두 사람은 벙커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국가특수임무국에 강국철이 도착했지만 그는 어렵지 않게 제압되었다. 김 부장과 성한수는 태권도장 차량으로 향했다. 그 차 안에 벙커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그 벙커에서 딸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있던 위치를 추적했다. 그곳은 마북고등학교였는데 하필 그날은 경기 남부 4개 크루가 통합회의를 하는 날이었다. 김 부장은 그곳에 모인 수십 명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리더처럼 보이는 놈의 주머니에 민지의 휴대폰이 보였다. 그놈이 바로 4개 크루의 통합 헤드 신성호였다. 그 핸드폰을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성호는 어제 그 여자애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부장은 이놈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확신했고 그대로 신성호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두들겨 팼다. 하지만 막상 다 패고 나서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신성호는 민지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었다. 그는 그저 대포폰 장사를 하는 놈이었고 그 핸드폰 배경화면에 있는 여자애가 예뻐 보여 궁금한 마음에 폰을 열어보다가 실수로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김 부장은 또 하나의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지와 해령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본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베프라고 하기엔 어딘가 이상했다. 해령은 민지에게 늘 돈을 빌리고 있었고 사실상 민지가 셔틀처럼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김 부장은 깨달았다. 자신이 딸에게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을, 딸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늘 자신 앞에서 괜찮은 척하던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김 부장은 자기 자신을 자책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는 다시 신성호에게 이 폰을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고 신성호는 어떤 노숙자에게 샀다고 답했다. 김 부장은 곧장 그 노숙자를 찾아갔다. 노숙자는 누군가 차에서 내려
핸드폰과 지갑을 버리고 갔고 자신은 그것을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다시 벙커로 돌아가 그 일대의 CCTV를 전부 확인했다. 노숙자가 폰을 주었다는 시간대에 맞춰 확인하자 화면에 한 남자가 찍혔다. 정과 이범 김상만이었다. 그 차량을 조회하자 마침내 민지가 있는 곳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때 또다시 강국철이 도착했고 김 부장은 성한수에게 강국철을 막아달라 부탁한 뒤 자신은 그 주소로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도착한 곳에는 흰색 BMW가 있었다. 김 부장은 땅에 떨어진 핏자국을 따라갔고 그 핏자국은 어느 컨테이너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깡패 같은 놈들이 있었고 CCTV에서 보았던 김상만도 있었다. 김 부장이 그놈들을 패기 시작하자 그놈들이 갑자기 물었다. 주강건설 주강찬이 보냈느냐고. 그 말을 듣고서야 김 부장은 이 일이 주강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 부장은 그놈들에게서 딸의 시체가 냉동창고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정황을 들어보니 그들은 주 회장에게 시체를 일본에 넘겼다고 거짓말을 해두고 실제로는 따로 빼돌려 냉동창고에 얼려둔 상태였다. 김 부장은 냉동창고의 위치를 알아내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냉동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민지는 없었다. 대신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벽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딱 봐도 민지의 글씨였다. 그제야 김 부장은 알아차렸다. 민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안도감이 밀려왔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딸을 찾아야 했다. 김 부장이 다급히 주변을 살피자 저 멀리 차도 쪽으로 넘어가는 교복 입은 여자아이가 보였다. 딱 봐도 민지였다. 김 부장은 서둘러 뒤쫓았지만 한 발 늦었다. 차도에 올라섰을 때 민지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때 마침 성한수가 오토바이를 몰고 도착했고 김 부장이 딸이 살아있다고 말하자 성한수는 이렇게 추리했다. 특수임무국이 자신들을 찾기 위해 주변 CCTV를 뒤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들보다 먼저 민지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특수임무국을 쫓으면 민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실제로 특수임무국을 미행하자 어느 대저택이 나타났다. 민지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 고민하던 순간 특수임무국의 한 요원이 저택 뒤편에서 민지를 그곳에서 빼내어 차에 태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 김 부장은 들키지 않게 근처 차에 몰래 올라타 잠복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수임무국 놈들이 그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저택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을 때 김 부장은 움직였다. 차 안에 있던 놈들을 하나씩 제압하고 차를 통째로 빼앗은 그는 무전기에 대고 강국철에게 경고했다. 자신의 딸이 거기 타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자 강국철은 딸을 되찾고 싶다면 특수임무국 본부로 직접 찾아오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 강국철의 차 밑에는 성한수가 이미 몰래 매달려 있었고 김 부장은 그것을 믿고 어느 정도 안심한 채 본부로 향했다. 본부로 향하며 박진철에게도 상황을 대충 설명한 뒤 이곳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특수임무국 본부에 도착했을 때 민지와 성한수는 이미 수많은 요원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완전한 위기였다. 그때 김 부장은 그곳의 차관을 인질로 잡아 시간을 벌었다. 박진철이 올 때까지 버텨야 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박진철이 대포 같은 장비로 벽을 뚫고 진입했고 김 부장 일행은 그 구멍을 통해 탈출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국철이 차관을 직접 총으로 쏴 죽여버렸다. 인질의 가치를 스스로 없애버린 것이다. 그만큼 강국철은 독한 인물이었다. 결국 김 부장 일행은 그들과 정면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었다. 상대는 상위 5% 안에 드는 정예 요원들이었지만 김 부장과 성한수, 박진철 이 세 사람의 상대는 되지 못했다. 그들은 강국철에게서 차키를 빼앗아 민지를 데리고 국가특수임무국 본부를 빠져나왔다. 탈출에 성공한 뒤 김 부장은 마침내 민지를 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주강건설 쪽에서 움직였다. 주강건설의 입장에서 민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어야 했기에 민지가 멀쩡히 살아있다면 그동안의 거짓과 범행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시 민지를 납치하기 위해 그렇게 주강건설은 김 부장 일행을 쫓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뒤에서 트럭으로 차를 밀어붙여 차를 통째로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가둬버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수면가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김 부장은 숨을 참고 상대가 다가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김 부장은 다가온 놈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방독면을 빼앗았다. 그리고 차를 후진시켜 트럭에서 그대로 탈출했다. 그런데 성한수와 박진철은 어느새 그 트럭 안에 남아있었다. 트럭 안에는 주강건설일 지부기획팀의 남 실장이라는 인물도 있었다. 꽤 강한 상대였지만 그 역시 성한수와 박진철을 막을 수는 없었고 두 사람은 그곳의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이제 김 부장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였다. 이 모든 일의 원흉 주강건설 회장 주강찬을 직접 찾아가는 것. 트럭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주강건설 회장이자 해리의 아버지인 주강찬이 있었다.
김 부장은 주변 보디가드들을 모두 정리한 뒤 주강창까지 그대로 박살내버렸다. 그리고 천해천해 조평견에게 연락해 주강건설을 통째로 해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주강건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민지가 깨어났다. 그리고 성한수와 박진철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듣게 되었다. 그제야 민지는 아빠에게 진심으로 반성했다. 자신이 그동안 아빠에게 너무 못나게 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여기까지가 김 부장 에피소드 1편의 원작 내용이다. 웹툰으로는 1화부터 46화까지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원작과 드라마를 나란히 두고 비교해보는 것이 드라마 김 부장을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되어줄 것이다.